여러분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 안 끊고 다 들으셨잖아요. 이 내용을 들은 이상 이전 삶으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에 집착하고 계시니까요. 오늘은 책 10배의 법칙의 저자이자 팩트 폭격기로 유명하죠. 그랜트 카돈의 새 저서 집착의 법칙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지난 저서에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썼던 목표 다 지우고 10배 더 크게 잡아라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제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해요. 사업을 10배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10배 목표를 세우고 따라하려다 보니 버거워서 삶이 완전 혼란스러워져 버렸어요. 저자는 이 편지들을 받아들고 말했죠. 빠진 퍼즐 조각이 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 단어, 보는 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단어를 표현합니다. 네, 오늘은 가난했던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순자산 6억 달러, 한화 8천억에 달하는 부를 이루었는지 우선 저자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버지는 190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는 집념으로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다. 아버지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몇몇 채 동업자와 생명보험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순항했으나 무슨 사정인지 모를 이유로 아버지는 동업자들에 의해 추방되었다. 당시 어머니는 3남매를 낳고도 배에 나와 나의 쌍둥이 형제 게리를 품고 있었다. 졸지에 5명의 자식을 둔 채로 직장을 잃은 42세의 가장은 다시 일어나야 했다. 아버지는 저축해둔 몇 푼으로 증권 중개인 자격을 취득해 또다시 모험을 시작했다. 그는 정말이지 성공에 집착했다. 그리고 아주 성실했으며 지치는 법이 없었다. 결국 아버지는 원하는 바를 이뤄냈다. 그는 당시 가장 유행하는 대형 세단을 구입했고 우리 가족은 1800평이 넘는 드넓은 대지에 호수를 낀 대저택으로 이사했다. 이 집에서는 수상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보트와 잔디 깎는 기계가 있었다. 이웃에는 성공한 전문직 기업가가 살고 있었고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꿈의 집에서 1년 반 만에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48세의 나이에 채 다 크지 않은 자식 5명을 둔 미망인이 되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약간의 생명보험금과 큰 집뿐이었고 어머니에겐 대학 학위는 물론 돈으로 바꿀 전문 기술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살림의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다. 대저택을 즉시 부동산에 내놓고 도시의 좁디 좁은 벽돌집으로 이사했다. 내 눈엔 참 이상하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집엔 슬픔이 가득했다. 모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와중에 어머니만이 두려움에 짓눌려 전혀 다른 종류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려움에 짓눌려 언제나 어깨를 움츠리고 할인 쿠폰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참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어머니는 늘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중산층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니?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가진 게 더 많단다. 이 사실을 절대 당연하게 여겨선 안 돼. 어머니의 말대로 당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게 될 리가 있는가? 이미 겪은 것들이 있는데 더 나은 삶이 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보였다. 우리는 식료품점에 갈 때마다 돈이 바닥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어머니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어울리지 않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녀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순간 화가 치밀었다. 뭐가 감사하지? 도대체 뭐가 감사하단 말인가? 당시 16살 나는 어머니에게 맹세했다.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될 거예요. 어머니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중산층은 필요 없어요. 난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때 나는 입만 떠있는 텅 빈 깡통이나 다름없었다. 내면에 그 무엇도 채우지 않고 도끼만 품어선 뭐든 될 리가 없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내 꿈과 목표를 단념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나마 알고 있는 사람은 6 식구 중 오직 나뿐이었다. 말리는 어머니, 채워지지 않는 내면과 머리, 불과 3년 안에 너무도 달라진 눈앞의 풍경,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은 미성년이었던 나는 자연스럽게 잘못된 것들에 집착했다.
당시 나는 우리 가족의 형편을 나아지게 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에 대단히 낙담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나는 빠르게 반항하는 10대가 되어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술과 담배, 마약을 하는 나쁜 무리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다. 마약은 내 일상이었다. 구할 수 있는 모든 약물을 모두 복용하며 날마다 엄청난 약물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나는 외모도 볼품 없었다. 마약 때문에 얼굴은 잿빛이었고 집안에서 나는 골칫덩어리였다. 어느 날 나는 느닷없이 쓰러졌다. 집에서 쓰러져 죽을 뻔했던 사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마약에 2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는 맹세는 쉽게 무너졌고 나는 내 삶을 증오했다. 나는 당시 자동차 세일즈 영업을 했는데 내 직업, 동료, 살고 있는 아파트 모든 게 다 싫었다. 며칠 후 나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재활치료시설에 들어갔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드디어 내가 마약의 손을 뗄 수 있을까? 퇴원하는 길에 나를 담당한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성공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은 문제가 많습니다. 당신의 중독은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죠. 당신에겐 인생에 대한 권한도 통제권도 없습니다. 마약에 손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다른 데 초점을 맞춰도 실패할 거예요. 돈이나 명성, 성공, 거창한 생각은 전부 버리세요. 와, 이보다 더한 동기부여가 또 있을까? 나는 치료센터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이 망가진 상태로 그곳을 나왔다. 마약 기운이 사라져 정신이 맑아졌기에 오히려 내 삶과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버렸다. 나는 회복되지도 않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런데 상담사가 내 파멸의 원흉인 중독 성향을 집어냈을 때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 작고 더러운 집으로 돌아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식탁 앞에 앉았다. 중독 치료 과정에서는 중독자에게 많은 글을 쓰게 한다. 그 글들은 전부 과거나 자신의 결함, 나쁜 경험에 관한 반성문 내지 자기 비판에 그치지 않았다. 그게 맞을까? 과거의 잘못을 쓰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을 나에게 끊임없이 퍼붓자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다. 그렇다. 내게 필요한 건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었다. 나는 과거에 집중하기를 그만두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이었다.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일을 종이에 적어 나가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다. 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싶었다. 상담사의 말이 틀렸음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어머니에게 선언한 대로 성공한 부자가 되어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어, 아니 그 시절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버지가 되어 세상에 나를 알리고 싶었다. 내 사람들이 나로부터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냈다. 그날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삶에 대해 적기 시작하자 이루고 싶은 온갖 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내 눈물과 함께였다. 그렇다. 더 이상 내게 마약은 문제가 아니었다. 마약에 찌들었던, 마약만이 전부였던 몇 년이 무색하게 내게 왜 마약이 문제가 되었는지 절실히 깨달아 버린 것이다. 나는 마약에 집착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다. 나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돕겠다는 내 열망과 정말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과 충만한 영감을 느끼며 새로운 삶의 선언문을 작성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치료센터에서 나온 나를 사장님은 2팔 벌려 환영해 주었다. 나를 향한 그의 관심과 애정이 이렇게 소중한 건 줄 미처 몰랐었다. 다른 직원들이 다 퇴근했는데도 나는 직장에 남아 있었다. 집에 가는 게 두려웠다. 자유시간은 내게 위험한 것이었다. 지루함을 느끼거나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난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그래, 자동차 판매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이것을 성공의 출발점으로 활용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영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모든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우는 데 전념했다. 그러다 잠깐이라도 자유시간이 생기면 마약의 실체와 마약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렸다. 내 집착 에너지를 모조리 끌어모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재설계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내가 자동차 영업 일을 사랑했던 건 아니다.
그건 내 꿈의 직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영업에 탁월해지는 데 집착했고 마침내 그 일을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바로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나는 어떤 일을 먼저 좋아해야 전념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9살 때 아버지는 마당에서 나뭇가지, 나뭇잎을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다. 당시 아버지는 매일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 소중히 제대로 일을 해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그 일을 매우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먼저 좋아해야 그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아버지는 가족을 보살피고 부양하기 위해 성공에 집착했고 그에게 하찮은 일이란 없었다.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해 좋아하지 않는 일이나 원치 않는 일도 기꺼이 제대로 해내며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아마 당시 영업맨으로 내 역량을 개발하는 데 700시간 이상 썼을 것이다. 아무튼 한 달이 더 지날수록 나는 이전 달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완전히 실감했다. 실적을 더 많이 올렸고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며 과거의 나에게 점점 멀어지는 대신 자존감이란 녀석이 다가왔다. 6개월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마약에 손대지 않았다. 대신 나는 판매 왕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런 실적을 올렸는지 의아해하며 그 비결을 궁금하게 여겼다. 그들은 아직도 내가 마약을 끄는 게 비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틀렸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인 것,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맛보기 시작한 것, 이것이 비결이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나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전까진 무슨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난생 처음 나에 대해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고 처음으로 돈을 벌었고 그걸 다 저축했다.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들을 다 하고 있었다. 최고 중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으로 출근길에 올라 자기계발과 영업 트레이닝 오디오를 들었다.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 그 외 시간은 마약 중독자를 돕기 위해 썼다. 나는 자동차 업계 상위 1%에 드는 영업맨이 되었고 그 볼품없고 어디에도 써먹지 못할 내 외모는 빛나는 인물로 발전했다. 그렇다. 성공은 내게 새로운 마약이 되었다. 나의 집착 성향을 100% 활용해 방향을 틀어버린 것. 이것이 내 인생 마인드셋의 대전환이었다. 그렇게 나는 성공했고 마침내 내가 한 모든 약속을 지켜냈다. 네, 저자는 이렇게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영업계의 전설,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로 성장했죠. 마케팅 인플루언서이자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로 전용기를 타고 국경을 넘나드는 억만장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7개의 기업의 수장이자 순자산 8천억 원을 지닌, 그리고 매년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당시 저자를 두고 주변 지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너 한 가지 중독에서 빠져나오더니 이제는 다른 중독에 완전 빠졌네. 긴장을 좀 풀고 살아. 휴가 좀 가라. 라며 저자의 집착 성향을 말려보려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고요. 미안한데 그럴 일은 없어. 그는 덧붙입니다. 삶이 깊은 바닥을 쳤다는 건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건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다. 나는 집착의 힘과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향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방향을 제대로 빨리 잡아서 삶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여러분, 세상엔 성공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두가 인생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관심 없는 분들이 사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다를 겁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집착 성향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몰라서 그렇죠.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랜트 카도는 그 성향을 부정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건 저자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정말 진짜 재밌고 웃긴 예능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장르들의 영상들 많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런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성공 집착 기질이 1%도 없을까요? 저의 이 질문에 대해 속으로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성공 집착 기질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저자의 질문들에 한번 속으로 답해보세요. 1.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걸 이뤄내고 싶은 생각을 품는가? 또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는가? 2.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성과를 이루겠다는 꿈을 꾸는가? 3. 누구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또는 유명해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가? 4. 당신의 이름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꾼 대명사가 되기를 한 번이라도 꿈꿔 보았는가? 5. 자가용 비행기를 소유하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 이 중에 예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 인정하라. 당신은 모든 걸 원하고 있다. 그리고 마땅히 그 모두를 누릴 자격이 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은 성공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의 삶과 평범한 결과, 적당한 돈을 가지고 평균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언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길이 아예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는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걸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을 위해 가족을 내팽개쳐라? 뭔가를 포기해라?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원해도 괜찮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부, 건강, 가정, 성공. 저자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포기한 거 없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건강, 부, 가정, 사랑, 여가, 모든 것을 원한다. 무지개를 얻을 수 있는데 왜 한 가지 색에 만족하는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라고 스스로 정당화할 때마다 불행해진다. 휘둘리고 타협하지 마라. 그만한 성과에 만족하지 마라. 지겹고 불만족스럽고 우울한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마라. 당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할 때다. 당신은 엄청난 거래를 성사시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최고의 인맥을 쌓을 수 있다.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을 때보다 그걸 그냥 한번 해보고 해내면 훨씬 행복하다. 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욜로로 대변되는 인생을 즐겨라.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분위기가 유행했었거든요. 언제나 그렇듯 성공하고 싶었던 여러분도 아주 잠시 그 말에 현혹되어 갈팡질팡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무슨 맛집 찾기도 아니고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잖아요. 왜 인생의 항로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그 중요한 걸 유행에 맡기시나요? 저자 또한 이 말들이 모두 쓸데없다며 쐐기를 박습니다. 이 행성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자기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절대 다수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누가 성공에 집착하겠다는 당신을 응원하겠는가? 내가 누군가의 눈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내 가족, 내 꿈, 내가 돕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내 주변 모든 공동체를 그 누구보다 잘 돌볼 수 있다. 성공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당신에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괴짜, 별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이 말을 들었다면 오케이, 당신은 성공한다. 기억하라.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진짜 문제는 성공하려는 당신에게 평균이란 전염병을 퍼뜨리는 세상이다. 그 전염병을 당장 끝장내라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역시 자기계발 씬에서 말이 가장 센 인물답게 멘트들이 귀에 막 꽂히죠. 저도 좀 당황스럽지만 저자의 이 말엔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게으름이 용인되기 때문에 게으르다.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들은 우리처럼 집착하는 사람에 대해 항상 문제를 제기한다. 일과 삶의 균형, 조화로운 어울림, 공정과 공평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신이 꿈을 포기해야 할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 집착이 해롭다고 말한다. 성공하려는 사람에게 평균은 실패의 공식이다. 당신은 눈높이를 낮춘다거나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손길이 뻗치는 모든 공동체를 잘 살게 만든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과 성공을 향한 집착은 완전히 다르다. 가벼운 집착, 시간제 집착 이런 건 없다. 당신 영역에서 선두에 서고 싶다면 이따금 집착하기, 주말에만 집착하기, 9 to 6만 집착하기 이런 생각은 환상이다.
집착하는 사람에게 균형 감각이란 없다. 죽기 살기식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 승리에는 대가가 따른다. 역사는 집착하는 사람만 성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 여러분. 그랜트 카돈이 말하는 이 죽기 살기식 태도가 바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인생의 비대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말과 결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할 땐 해야죠. 여러분 삶에서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 내가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는 그럼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오늘 안 했는데 내일은 할 수 있는가라는 익숙한 이 명제에 대해 이제 지금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했다면 내일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오늘 이미 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는 뭘까요?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집착할 대상을 어떻게 찾지? 라는 답답함이나 의문이 드실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보시겠어요? 지금 하는 일을 왜 하는 거지? 내 목적을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나를 막 에너지 넘치게 만드나? 네, 여러분. 이 목적은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성배와도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에 집착했다는 면에서는 저자와 제가 서로 교집합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꾸리는 것, 내 가족들이 더는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 이게 저자의 목적이었고 저의 목적이었으니까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세요. 그걸 알아내면요, 여러분, 그동안 사실 여러분이 하면서도 스스로 약간 시간 낭비다, 조금 허무하다 싶었던 그런 일들 있을 거예요. 주말에 정말 하루 종일 잠만 잔다거나 주말 내내 넷플릭스 20편 몰아본다거나 술을 계속 엄청 마신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목적을 알아내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하자고 막 해도 여러분 스스로 그냥 절대 안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진짜 그래요, 사람이. 목적 이외에 여러분 앞길을 막았던 행동들, 자기 파괴적인 집착, 성공 반대편으로 가는 사소한 행동들, 이런 걸 비로소 전부 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며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제대로 집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허용하세요. 그리고는 이 진정한 목적에 집착하기 위한 각종 목표를 세우고 매일 적는 겁니다. 바로 이 집착에 끊임없이 먹이를 주는 거죠. 이 목표는 할 일과 같은 평이한 내용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한계라는 개념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진짜로 원하는 그 그림, 그걸 적으세요. 아직도 그걸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집착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년 전에 매일 종이에 이 목표를 적었다고 하거든요. 나는 20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다. 말도 안 되죠. 그 당시 저자한테 아파트라뇨. 그것도 20채 이상이라뇨. 그냥 꿈도 못 꾸는 걸 적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돈으로 무려 5천억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큰손이 됐어요. 이 목표에 집착하고 날마다 먹이를 준 결과 진짜 포텐이 터진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으로 종이에 한 땀 한 땀 적으셔야 합니다. 타이핑 치지 마시고요. 이 목표를 매일 적다 보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장담합니다, 제가. 저자도 똑같이 쓰기 시작하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행동을 저절로 하게 된 거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5년간 거의 매일 부동산을 보며 남들이 보기에 처절한 시간을 보냈고요. 이렇게 이제 궤도에 딱 오르니까 아파트 20채라는 목표는 평이한 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순간 저자는 번아웃을 경험해요. 저자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40번째 생일 직전 사람들이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상태를 경험했다.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피곤하고 짜증이 났다. 사람들은 내가 지쳐 보인다고 너무 열심히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잃은 거라고 했다. 나도 조금은 지친 것 같았고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 지친 심신을 이끌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앉아 뭐라도 써 눌러 담았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종이에 적기 시작하자 언제나 그랬듯 진실이 즉각 나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무언가 디테일해졌고 다시금 인생을 상세하게 검토했다. 그렇다. 나는 더 큰 목적을 놓치고 있었다. 목적을 잃었으면 또 더 원대한 목표를 세우며 거기 집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았고
세미나를 기계적으로 반복했고 골프와 친해졌다. 또다시 집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대형 부동산 회사를 세운다는 꿈을 상기했다. 알고 보니 번아웃이 아니었다. 목적을 다시 확인하자 즉시 새로운 활력과 흥분을 느꼈다. 목적을 명확히 알면 결코 번아웃이 오는 일은 없다. 네, 여러분. 원하는 미래를 만들려면 날마다 그걸 손으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더 활력 넘치게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고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 안 끊고 다 들으셨잖아요. 이 내용을 들은 이상 이전 삶으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집착을 장착하세요. 그 목표에 관심을 쏟아 부으세요. 관심을 기울일수록 집착은 먹이를 먹고 더욱 강력해지며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의 목록을 만드세요. 그 목록을 토대로 흥분시키는 것들에는 관심이란 먹이를 주고 의심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 여러분 삶에서 퇴장, 삭제, 용도 폐기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야망, 성공, 천재성을 여러분 스스로 방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시는 여러분의 성공을 스스로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네, 여러분, 저자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진짜 어떤 게 불가능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목표가 필요해요. 그게 사람을 생기 있고 살아있게 진짜 사는 것처럼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가끔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먹고 자고 숨을 쉬세요.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와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 다른 데 초점을 돌리거나 눈을 떼는 순간 또 금방 온갖 소음들, 방해꾼들, 내가 그랬지, 안 될 거라 그랬지 하는 렛지 앵무새들이 막 이때다 싶어 몰려올 테니까요. 그리고 이건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주신 질문인데요. 목표가 여러 개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한테 추진력을 주는 거라면 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계속 자라나고 변할 겁니다. 오늘 쓴 목표를 5년 뒤에 적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요. 초과 수당을 받으려 없는 일을 늘려 시간을 허비해 초과 근무를 하곤 그날 술집에 앉아 낮은 임금에 대해 불평하며 그날 번 돈에 준하는 돈을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돈과 관련해 여러 면으로 우선순위가 엉망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라고 말이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죠. 네, 여러분, 돈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사람, 엉뚱한데 돈 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세계거든요. 세상이 되게 막 넓은 것 같은데 결국 진짜 여러분이 사는 세계, 우주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있는 방에서 여러분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방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성공 집착의 기질이 있는지 정말 스스로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방팔방 이상한데 그 에너지를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도 저도 아닌 경계에서 가슴만 답답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냥 욕망을 인정하고 성공 집착 광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포텐을 최대로 발휘하는 그 순간에 진짜 가장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성공을 앞에 두고 흥정하는 것처럼 타협하지 마십시오. 돈을 가질 것인가? 건강을 가질 것인가? 이런 건 애당초 틀린 말이에요. 저자도 저도 강조하죠.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전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이 앞에 있다. 누군가는 물이 반쯤 찬 것으로 보면 낙천주의자고 물이 반쯤 빈 것으로 보이면 비관주의라고 한다. 그럼 그냥 물을 마셔버려라. 당신은 문제 해결사다. 오늘은 그랜트 카돈의 저서 10배의 법칙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보태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룰을 완전히 깨부수고 정말로 완벽한 성공 마인드를 장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제시하는 6개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다,
아니다를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 성공은 특별해서 모두가 성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성공은 선택사항이다. 2.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너무 큰 목표는 부질없다. 3. 살면서 문제는 최대한 일으키면 안 된다. 4. 두려움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필요하다. 5. 워라밸은 중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6. 비판은 최대한 안 듣는 것이 낫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6가지 항목은 사실 그냥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공 법칙 6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 마인드에 확실히 심게 해드리는 그 작업, 그걸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할 거예요. 일단 성공, 이거 도대체 뭘까요? 참 모호하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J 드마코는 우리가 말하는 부가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돈, 어떤 물건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3F, 그러니까 가족, 건강, 그리고 자유를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 3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성공은 막 가족과 건강을 희생해가며 경제적인 목표를 무작정 달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각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한 900번쯤 말씀드렸던 제가 정의하는 성공에 대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룸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돈만 원하고 가족, 건강, 자유, 여가 이런 건 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 자유,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 행복한 여가 시간 다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사실 무지개를 갖는 거지 그 중에 한 가지 색상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MJ 드마코가 말한 만족스러운 균형이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진짜 신기하게도 그랜트 카돈의 생각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건 그냥 숨 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과 같으니까 성공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공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시죠.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어떤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데 그 불만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삶의 각 요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돼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이 불만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불균형 상태에 안주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성공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맞춰야죠. 돈 때문에 가족들도 많이 못 보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아서 건강 다 상하고 주말엔 피곤해서 여가 시간이고 여행이고 모르겠고 몸은 계속 깔아지고 이런 건 균형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렇게 그냥 10년, 20년, 30년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가족, 건강, 자유, 지금 이 3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서 균형이 틀어진 부분이 어딘가요? 이 균형을 맞추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분의 재정적인 부분은 어느 궤도쯤 올라와야 정말 마음껏 가족을 꾸리고 사랑하고 건강하고 자유를 즐길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생각해 보세요. 딱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동네 편의점 가는 길에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렇게 하면 저에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사라질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균형을 어느 수준에 맞출지는 사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10배라는 말은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 건강, 자유를 통틀어 원하는 삶의 수준, 이건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한 컷의 그림을 상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한 컷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 원하는 삶의 균형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다면 그걸 마음속에서 그림으로 그냥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을 위해서 경제적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의무고요. 이건 이룰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진짜 솔직히 여기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계죠. 그거 가짜 한계예요.
제가 진짜 수십 년간 그 가짜 한계에 속아서 건강 잃고 돈 잃고 다 해봤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한계가 딱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공이 오든지 말든지 하고 있으면 당연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성공을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를 위한 의무? 많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부모로서의 의무도 있잖아요. 회사를 위한 의무는 뭘까요? 어찌되었든 휴가랑 빨간 날이 아닌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든 안 아프든 9시부터 6시까지 가서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 아이, 회사를 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의무는 진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의무, 성공 왜 못 본 채 하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살아가려 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의무라는 걸 정말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생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공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성공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통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결과, 즉 상택값인 거예요. 우연히 떨어지는 감이 아닌 겁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공하려면 사실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책임이란 단어를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행동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소소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딱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이 이룬 성공에 대해, 심지어 실패에 대해서도 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8일도 안 하셔도 돼요. 딱 일주일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으로 가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나에게서 비롯됐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강박을 가지라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모든 일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다 보면 그때 진짜 딱 유용한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닌 사람만 발휘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고요. 설령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아도 그래도 피해자처럼 굴지 말아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만 해보세요. 왜냐면 피해자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순간 사람이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되거든요. 이거 사실상 내가 피해받았는데 뭐 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건데? 수동적이죠. 상대가 내리는 결정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이 마인드를 장착하기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이거 하나 딱 장착하고 나니까 진짜 저한테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던, 정말 30년 동안 나한테는 없는 줄 알았던 능력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하나만 알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그것도 나는 못할 거라고 봤는데 되던데,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뭘 하게 되나요? 움직이게 되죠. 행동이 바로 이 지점에서 스파크 튀듯이 일어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낳죠. 제가 자꾸 인생 바뀐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잠재력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안에요. 그런데 그 재능과 잠재력들이 전부 다 실체 없는 한계 안에 갇혀 있죠. 그 탁월함을 제발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품속에 고이 간직하다가 죽는다고 해요. 제대로 살아갈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성공이 의무고 숨쉬는 것과 같다는 진실을 알면, 인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태가 성공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목표를 찾습니다. 폭발적으로 행동할 거고요. 성공은 그 행동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성공은 의무입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마인드 장착이 되셨으면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목표는요? 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현실적인 목표는 이제 절대 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진짜 뭐든 저항을 이겨내려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할 커다란 동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목표는 뭔가 계속 수치만 확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만 줄 뿐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해요. 이제는 다르게 가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 현실적? 그런 거 모르겠고 진짜 큰 목표여서, 장대한 목표여서 간직하기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빛나는 것 같은 그 목표를 들고 이제는 그걸 진심으로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그 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활력과 동력을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결심을 했다면 더 이상 큰 목표가 불행의 원인이다, 불행의 씨앗이다, 스스로를 달달 볶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통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난 대작 시리즈 3부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루의 습관은 여러분이 큰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 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툭 튀어나오는 하루의 조각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작은 습관의 나열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12달이니까 1년 동안 360만 원 모을 수 있겠다. 이런 게 목표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 재무 스케줄입니다. 목표가 아니라요. 목표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그 모습을 머리에 제대로 입력시켜 놓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한 것들을 막 하다 보니 뭔가가 습관이 되었다. 이 순서로 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그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표는 크고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넓은 생각으로 목표를 세우되 돈을 목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건 안 됩니다. 다른 목표와 결부시켜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알맞은 동네에 가장 쾌적하고 멋진 강아지 파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눈에 그려지는 그 목적과 돈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이게 아니라요. 눈에 그려지는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한 컷의 그림이어도 괜찮고 여러 장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면 돼요. 그 그림들을 잘 섞어서 돈의 액수와 결합해 보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엄청난 자극과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잡을 때는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잡으면 돼요. 1.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이 만족할 만한 목표를 세우세요. 바로 이걸로 성공하는 겁니다. 2. 무엇이든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면 사실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저에게 뭘 목표로 삼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가능성에 제한을 둬서 아예 뒤죽박죽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잠재력, 탁월함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삶이 당연하도록 행동하는 데 집착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요, 제가 장담컨대 이 과정을 거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목표에 관심 없이 살아요. 정말 그래요.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목표 적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목표 자체를 본인 인생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죠. 여러분은 매일 목표를 적고 소리내어 말하기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행동은 여러분의 삶을 쥐고 뱃머리를 틀어버립니다. 그 과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삶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배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 정말 뭐든 하세요. 그렇게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생겨야 합니다.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삶의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 문제를 최대한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나는 최대한 수동적으로 그냥 지금이랑 거의 똑같이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와 두려울 수준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뭐든 하십시오. 대부분 행동하기를 귀찮아하거든요. 그게 다 약속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행동은 안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고민하느라 시간을 흘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새로운 문제와 난간에 부딪히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시잖아요. 근데요, 이 감정이란 건요,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 핑계를 대려고 감정을 희생양으로 많이들 삼거든요. 그동안 두려움을 피하려고 했다면 인식을 한번 전환해 보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딱 드는 그 순간이 지금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다 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 롤러코스터라고 했을 때 덜컹거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것도 여러분 자유고 두 팔을 들고 환호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흔한 말로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두려움을 피해야 할 나쁜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추구하세요. 느끼세요. 걱정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 편한 것만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미루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지를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해야 되지? 고민해야 하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입니다. 미루는 건 두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뭘 미루고 있다면 같이 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같이 할 사람까지 만들어 버리면 압박감이 더 심해지니까요. 와, 내가 진짜 이래도 돼? 이게 맞는 건가 싶을 겁니다. 그럼 성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을 할 거면 지금까지 안 해본 걸 해야 한다라고요. 그 시작이 이겁니다. 저지르고 싶은 일의 사이즈를 그냥 키워버리세요. 그러면 이젠 정말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를 겁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요, 실체 없던 희망이란 감정은 사라지고 그 목표는, 그 삶은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그 삶이 희망으로 남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현실이 되길 원하시나요? 답은 나와 있네요.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영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1시간 동안 고객 15명한테 전화할 걸 15분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러니까 15분 동안 고객 15명한테 전화를 돌리는 거죠. 네, 여러분. 보통은 15분이면 정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1시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9시부터 6시라는 근무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주어진 일을 최대한 늘려서 하죠. 과거에 제가 동료한테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회사 생활은 1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느리게 늘려서 8시간 동안 하는 게 바로 회사 생활이다. 네, 맞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건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린 아니잖아요. 가족, 건강, 자유, 그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족스러운 균형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위해 경제적 수준이 지금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소위 성공할 여러분에게 저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분들 계시죠. 어떤 도약을 위해서 지금은 일단 싫어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 일을 폭발적으로 해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리실 텐데요. 아니에요. 싫어도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며 사는 시간을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하면요, 지금 당장 싫은 그 일도 더 이상 싫은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디에 있건 뭘 하건 내가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거기서 최고 수준의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그래야 보상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고 거기에 몸담는 기간은 단축되니까요. 자, 한숨 좀 돌릴까요? 그런데 쉬는 건 언제 쉬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침 성공하는 사람들의 휴식에 대해서도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스스로 책임지는 삶에선 쉬는 것도 전략이 되어야 하니까요.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숨 쉬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막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까요? 사실 이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요, 보통은 자기가 가진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겠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시간 관리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생각 대신에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보세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돈도, 가족과의 행복도, 건강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을지, 그걸 신경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이 통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시간 통제하게 두지 마세요.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진짜 아무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근무 시간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대부분은 일을 일처럼 느끼는 수준으로만 일하죠. 일을 해치우고 지나가야 하는 것들로 치부합니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보상이라고 여기며 일합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만 하는 여러분의 그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커리어 전반에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 변화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방금 말씀드린, 일단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 첫 번째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일들, 새로운 문제,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또 목표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고 그렇게 숨쉬듯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비판, 이거 무조건 안 좋은 거고 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물론 당연히 사람인 이상 비판이 딱 들어오면 안 좋은 감정 바로 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뭔가를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드디어 한 발 뗀 거죠.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엄청난 행동량과 삶의 의지에 그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조언의 형태를 띈 채로 비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죽은 개를 걷어차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잘 안 풀리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견제 안 합니다. 비판도 안 해요. 본인보다 아래에 있는 라이벌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태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충분한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도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면 똑같은 일이라도 어제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최고 수준으로 해내면 또 어딘가 짜릿한 포인트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몰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세 어린이는 하루 평균 예스를 12번, 노를 122번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가 노가 아닌 예스를 습관화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해내면 또 성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작은 말 하나도 남들과 다르게 가세요. 네, 여러분, 살면서 불가능이란 단어에 묶여서 많은 기회들을 흘려보내셨을 겁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기회는 계속 옵니다. 늦은 건 없어요. 나이 60, 70 다 괜찮아요. 흘려보낸 것들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으로 오는 것들에 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오는 기회를, 그리고 세트로 따라올 새로운 문제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줄만 알아도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